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 박세길 24번째 294페이지 지은이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제야에 머물렀으며 1990년대 전반기까지는 노동자와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현대사 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시리즈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저작으로 현대사를 진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한 1990년대 대학생 필독서로 꼽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구단체의 정책기획가이자 이론 연구자로 활동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진보 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의 가치와 비전, 전략 모두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단체 상근직을 모두 사퇴하고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는 데 쏟아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또한 새로운 시대의 좌표를 모색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자본주의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뿌리와 열매,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1, 2,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젊은 국가 등이 있다. (294페이지) 이와 같은 기습적인 포위 공격을 받게 된 미군은 기절초풍한 나머지 대처 능력을 상실한 채 대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신출귀몰하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모습은 미군으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불가사의였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총반격은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말았다. 달리 말하자면 미군과 한국군의 혼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 전선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과 한국군은 청천강과 대동강 산악지대로부터 공격해오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포위망에 걸려 일대 참패를 겪은 뒤 총퇴각을 단행했다. 본래 이 지역 일대에는 미 8군이 진격하고 있었다. 미 8군의 대부분은 중국군에게 매복 공격을 받았다. 중국군은 이미 미 8군의 전선 안에 진출해 산이나 언덕, 경사면에 엎드린 채 숨어서 차량과 미군을 지나가게 한 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배후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다. 미 8군 제9연대의 제3대대는 각 중대마다 배후로부터 공격을 받아 흩어져 버렸고 중앙의 제2대대 주력은 포위되었으며 우익의 제1대대는 본부까지 습격을 받아 괴멸되고 말았다. 36.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431쪽 참조. 대혼란의 와중에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소동마저 일어났다. 미 8군 제38연대는 곳곳에서 중국군과 북한군의 야간 기습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북한군, 중국군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한국군이 대량으로 뛰어들었다. 도처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공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지역에서 당한 미군과 한국군의 참패는 연쇄적으로 패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묘향산맥 남단에 위치해 있던 한국군 제7사단의 붕괴는 자연히 더욱 북쪽의 진군에 있던 제8사단의 고립으로 연결되었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고립된 제8사단을 배후 기습과 좌우 협공을 통해 손쉽게 격파시켰다. 38 같은 곳. 비슷한 양상이 함경도의 동부전선에서도 발생했다. 동부전선에는 한국군 제1군과 미 제10군단이 백두산 아래 해선진 깊숙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장진호 쪽과 해살리 방면에서 포위 공격해오는 북한군과 중국군에 완전히 고립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낭빔 산맥의 줄기를 장악한 북한군과 중국군은 미군과 한국군의 후방 보급을 차단하는 동시에 서부 전선과의 연락마저 철저히 끊어버렸다. 결국 미군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은 가까스로 흥남과 성진을 통해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부대들은 그 혼란 속에서 병력의 반 이상을 잃었다. 39 김병오. 앞의 책 117쪽. 그리하여 이른바 12월의 총퇴각 이후 미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후 후퇴만을 거듭했고 마침내 1951년 1월 24일 그러니까 총퇴각 이후 약 2달 만에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경계선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삼척? 평택, 안성, 삼척. 미군으로서는 그들 역사상 최장 기간에 걸친 후퇴를 경험한 것이다. 296페이지 6. 인해 전술의 비밀. 흔히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에 관해 7가지의 불가사의가 지적되곤 한다. 1. 참전의 목적, 시기, 규모. 2. 정찰 능력. 3. 위장, 토목, 공사 능력. 4. 장비와 보급. 5. 야간 전투 능력. 6. 인해 전술. 7. 기동, 진격 속도 등이다. 40. 그리하여 이른바 12월의 총퇴각 이후 미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후 후퇴만을 거듭했고 마침내 1951년 1월 24일 그러니까 총퇴각 이후 약 2달 만에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 삼척에 이르는 경계선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40. 40에 대한 해석. 40. 결코 적지 않은 북한 사람들이 특히 미군의 12월 총퇴각과 함께 남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한정수 작가 아버님도 그때 내려왔나? 69년도생이니까 49년 어렸을 때 내려왔나? 이들 중 극히 일부는 과거 지수나 친일 관료 등 북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자들로 원래부터 월남을 희망해오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는 퇴각 중이던 미군이 북한 지역에 원폭 투하를 경고하는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남쪽으로 피신하게 된 경우다. 곳에 따라서는 불황민 전체가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렇듯 이들 월남이는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결국 효전선에 가로막혀 오늘날까지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한편 미군은 북한 지역으로부터 퇴각하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생산, 주거 시설들을 파괴했다. 이는 다분히 패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북한의 전쟁 능력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결합되어 있었다. 반면 미국인 기자의 관찰에 따르면 북한군은 퇴각 당시 별다른 파괴 행위 없이 조용히 물러갔다고 한다. 스톤, 앞의 책 276쪽 참조. 이종 정찰, 장비와 보급, 그리고 기동, 진격 속도에서 나타난 타고난 능력은 중국군, 북한 유격대, 주민 3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그 비밀을 해명하는 열쇠라는 것은 이미 밝힌 대로다. 미군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한마디로 미군은 불과 얼마 전에 중국 대륙에서 장제스 군대를 거꾸로들인 인민전쟁의 정체에 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42에 대한 해석. 이른바 마오쩌둥 전술은 마오쩌둥의 저작들이 1954년에 런던에서 출간되고 그의 말 뉴욕 인터내셔널 퍼블리셔사에서 출간되기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마오쩌둥戰术.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의 신출 규모라는 기습과 포위 공격은 마치 저규령 산맥에서 갑작스레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나 깊은 산중에서 돌연히 만난 맹호와도 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면 북한군과 중국군이 총반격을 승리로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총반격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은 미군과 한국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 모두에서 명백히 뒤처지고 있었다. 43에 대한 해석. 총반격 당시 미군과 한국군은 도합 42만이었던 것에 반해 북한군과 중국군은 도합 33만이었다. 김병호 앞의 책 114쪽. 그리고 중국군의 대부분은 과거 일본군과 장제스 군대로부터 노획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산을 타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형 박격포를 제외하고는 중형 무기 이상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조지프 굴든 앞의 책 304쪽 참조. 따라서 통상적인 전법대로 병력 규모와 화력에 의존해서는 최신 장비로 무장한 미군과 한국군 대부대와 대항해 승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병력과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미군과 한국군의 참패를 안겨준 것은 독특한 요격 전술과 심리전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몇 가지 예를 들기는 했지만 북한군과 중국군은 상대편 병력에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을 안겨줌으로써 전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종종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과 중국군의 갖가지 음향 효과 때문에
거의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일거에 허물어지곤 했다. 남쪽 퇴각로가 적군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제3보병대대 장교들은 육상 철수를 결심하고 차량을 닥치는 대로 늘어세웠다. 탈진한 병사들은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트럭의 운전대와 야전 침대 및 1인용 참호 속에서 잠들었다. 그러면 중공군 일대가 은밀히 기어들어와 보초들은 그들을 한국군으로 생각했다. 돌연 세련 나팔 소리를 울려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한 병사는 후에 이렇게 보고했다. 누군가 나를 깨워 말들이 질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다 갑자기 멀어진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어대고 불과 수분이 못 돼서 우리가 있는 지역은 쑥밭이 된다. 힐 중위는 나팔 소리와 아득한 말발굽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다. 그러면 으슴프레한 그림자들이 마치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타나 닥치는데도 사살하거나 찔러 죽이기 시작한다. 44 조지프 굴든 앞의 책 306쪽. 남명교에는 M중대의 2개 분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새벽 3시경 미군은 말없이 또한 질서정연하게 행진해온 종대 병력을 한국군 부대로 생각하고 누구냐 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냈다. 종대는 다리를 건너 북진을 계속해서 대대 본부에 접근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종대 속의 한 명이 나팔을 불었다. 멜로디는 없었고 싸느다란 달을 흔드는 들깨가 짖는 소리같이 길게 꼬리를 끄는 소리였다. 그 순간 L중대 방향에서 총소리가 터져나왔고 동시에 대대 본부에 접근한 종대는 일제히 상계하여 소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폭약으로 트럭을 불태웠다. 제3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45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391쪽.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인해 전술도 이러한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자신들의 병력 규모를 위장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을 유효적절하게 배합했다. 때에 따라 북한군과 중국군은 미군, 한국군과의 소규모 전투에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곤 했다. 소규모 전투에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곤 했다. 예컨대 평안도 운산에 진을 치고 있던 밀리킨 소령의 미군 부대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사탕에 몰려드는 개미떼와 같은 대규모 중국군 부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적 경험은 자연스럽게 소문으로 퍼져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서 상대편에 대해 100만 대군의 신화적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북한군과 중국군은 실제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갖가지 음향 효과를 동원해 대부대가 갖는 위압감을 연출해냈다. 꽹과리를 치고 바람을 찢는 듯이 울리는 나팔 소리를 내면서 물결과 같은 대군이 들짐승과 같은 함성을 지르면서 몰려왔다. 46 위의 책 431쪽. 추운 밤의 산속이다. 총소리와 나팔, 차르멜과 피리, 꽹과리 소리가
숲속의 나무를 흔들리게 했고 함성은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한국군으로서는 적의 병력이 무한히 증가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47 같은 곳. 우리는 위의 두 가지 상황 묘사 속에서 인해 전술의 신비를 푸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군과 중국군의 골격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병력의 규모는 오로지 음향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해 전술의 1차적 요소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력의 규모와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어떻게 아득히 멀리서까지 적이 밀려오고 온 골짜기가 적병으로 그득 차있는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있다. 바로 여기서 북한 주민의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실제적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과 중국군이 내는 소리 이외의 것은 보통 민간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점을 통해 이러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첫째, 중국군과 북한군의 전체적인 병력 규모와 함께 총반격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군과 한국군이 신비적으로 느꼈던 무한한 대병력의 기습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둘째, 미군과 한국군이 처음 북한에 진주했을 때와는 달리 근처 마을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북한군과 중국군의 공격에 발맞추어 북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어느 곳인가로 이동해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전장에서 언제나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징은 보통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악기이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면 인해 전술의 마술사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되는 셈이다. 여하튼 중국군과 북한군은 절묘한 기습 포위 공격, 갖가지 심리전, 인해 전술의 효과를 통해 일찌감치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 의욕을 마비시켰다. 다음은 미군과 한국군이 겪었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사단장 백준장은 주위의 산들과 천지가 사람과 말들의 움직임으로 가득 찼고 큰 물결처럼 다가오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육감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전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말로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48. 유의 책 379쪽. 기습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사이에 중공군이 진지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사실을 안 병사가 중국인이다라고 소리치자 그 순간 뒤죽 박죽이 되어버리고 만 듯하다. 제1기병 사단장 게이소장 49. 제5연대와 제21연대는 모두 점심 식사 후에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불안과 의심에 동요하고 있다. 이제 30km만 가면 압록강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제21사단장 처치소장. 어쩐지 피리로 사슴을 몰아서 덫으로 끌고 가는 작전에 말려든 것 같다. 제7기병 제1대대장 존슨 중령. 실제로 적이 있는 것일까요? 적이 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1기병사단장 K소장 52 결국 거의 싸우지 않고 피신한 셈이다. 그 당시도 적의 병력은 대부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중공군 제125사단 제373연대의 한 개 대대에 지나지 않았다. 한 개 대대의 적의 공격을 받고 왜 한 개 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피신부터 하려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길이 없다. 플레밍 소령.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군과 중국군이 심리전에서 우위에 있었던 것은 상대편 군대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중국군 제66군이 발행한 소책자 운산 전투 경험의 1차 결론에서는 미군 제8기갑연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후방에서 돌연 공격을 당할 때 미군 병사들은 중무기를 모두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죽는 신용을 한다. 보병들은 약하며 죽기를 두려워하고 공격하거나 방어할 용기가 없다. 저들은 비행기와 탱크와 포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서도 아군의 화력을 두려워한다. 저들은 진격 도중이라 할지라도 총소리를 들으면 질겁을 한다. 더 이상 진격하기를 두려워한다. 주간 전투만 전문으로 할 따름이다. 야간 전투나 백병전에 서툴다. 패배할 때는 질서 있는 대오조차 지키지 못한다. 박격포가 없으면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하게 된다. 운산에서 저들은 아무런 수도 내지 않은 채 수일 동안 포위당해 있었다. 후방이 떨어져 나가면 저들은 겁을 집어먹는다. 수송이 끊기게 되면 보병들은 투지를 잃을 것이다. 54 조지프 굴든 앞이 책 310페이지부터 311쪽